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를 해야겠죠. 찾아보니까 이거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뭐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서 왜 저 학생들한테 왜 시간 낭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학생들 하고 시간이고 뭐고 나는 뭐냐고. 나 졸려 힘들어 죽겠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왜 하냐고? 시험에 나오니까. 방법 물을 필요 없어. 시험에 나오니까.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그건 평가원한테 물어보는 거고 그건 교육청한테 물어봐야지. 우리한테 말할 필요 없고 우리가 왜 배우는가? 시험에 나오니까. 끝. 네, 맞습니다. 1분만 쉬었다. 모더니즘도 그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파시즘으로 갔지. 사실 모더니즘 사상가들도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히틀러 같은 파시즘은 왜곡된 그런 형태지 우리는 걔들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 네, 하버마스. 아, 하버마스가 하버마스가 또 지금 20년대생인데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제 생각엔 지젝과 하버마스가 아마 지금 촘스키 정도 이 세 사람이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주에 촘스키 수업하는데 뭐 철학으로서는 뭐 60억 분의 3 정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효도르? 네, 하버마스가 이제 하버마스는 독일 철학입니다. 그쪽에서 말하는 게 그런 거죠. 뭐 칸트가 말했던 그런 이성이라는 게 히틀러 이성은 그건 아니고 그걸 이제 도구적 이성과 비판적 이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는 비판적인 이성을 칸트가 말했던 건데 그게 그냥 어떤 우리가 잘 살기 위한 도구로서 전락을 해버리니까 아주 효율적인 도구가 되어버려서 이렇게 된 거지. 히틀러가 잘못했으니까 뭐 이때까지 독일 철학은 다 그냥 없었던 걸로. 아우슈비츠가 그럼 모더니즘과 독일과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아우슈비츠가 왜 모더니즘의 종말이 됐냐고.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도 얘기했듯이 항상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는 꼭 합리적으로 막 바뀌는 건 아닙니다. 바뀌는 거 보면 약간 조금 비합리적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갑자기 휙 하고 돌아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알잖아 너희도. 이게 우리 칸트가 원래 말했던 것도 그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알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폭포가 말하는 식으로 그렇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획일적으로 갑자기 확 바뀝니다. 예, 확 바뀌어서 단절성으로 어느 시점에 가니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단계가 되니까 물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천동설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정상과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흡수되어 축적되는 걸까요? 버려지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천동설의 경우 버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과학의 발전은 누적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단절적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 등장하는데요. 왜 모더니즘이 참을 수 없지? 서구 이성주의가 만들어낸 그런 어떤 병폐라든 게 사실 있었습니다. 뭔데? 예를 들어서 뭐 제국주의가 뭐 영국이 인도 가서 뭐 못할 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거네. 모더니즘이 생겨서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것들과 과학이 합쳐져서 만들었던 게 결국에는 월드워 1, 월드워 2 같은 걸로 이렇게 또 가난과 그 빈익빈 부익부 불평등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는 그런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서 바꿨다기보다는 판을 좀 뒤집어 보자. 갑자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확 바뀌듯이 그렇게 확 바뀐다고 토마스 쿤은 얘기했습니다.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바꾸려고 했을 때 그걸 의도해서 바꾼 건 아니었네. 이들은 뭐 철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월드워 1, 2까지는 모더니즘 너희들 시대였다고 하고 지금부터는 우리 시대 콜? 좋아? 동의?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서로 굉장히 합의에 의한 점진적인 변화죠. 포퍼가 말했던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뀌는 뭐 누구나 너나 동의한 것 없이 그냥 흐름이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독일 무너졌을 때도 맞아, 그 얘기는 꾸준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뭐 합의하고 그러면은 몇 월 며칠 뭐 그냥 한 개 무너지니까 다다다닥 무너졌다고. 몇 월 며칠부터 그러면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가는 거 콜? 이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한쪽 벽에서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무너뜨리자 했더니 그다음부터 다다다다다다 우르르 그냥 무너진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토마스 쿤은 그런 변화를 거의 개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종교를 바꾸는 수준의 어떤 단절적인 변화. 종교가 바뀐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어떤 그 현타를 세게 맞거나 아니면 뭐 관건적으로 확 바뀌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런 급진적인 변화가 생겼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 불교랑 뭐 기독교의 한 중간쯤 여기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중간쯤으로 이렇게 계속 가다가 하자. 뭐 이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 불 받아서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냥 우리 시대가 끝나버렸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어쩔 수 없이 뭐 좀 문화적인 상황 또는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을 건 분명한 거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갔지? 다른 사상으로 갈 수도 있었잖아. 근데 하필 왜 포스트 모더니즘 그 길밖에 없었나? 처음에는 실존주의라고 했죠. 오늘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지는 않지만 그의 철학을 살펴보면 상당히 익숙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한 철학가의 사상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마르틴 하이데거인데요. 이 세상에 출생하기 전 인간은 이데아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진리를, 즉 모든 것의 본질들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본질, 말의 본질, 무지개의 본질, 침대의 본질 등을 말이죠. 여기서 인간의 본질, 즉 인간의 이데아는 무엇일까요? 신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한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은 즉 목적입니다. 따라서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생물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목적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이데아계는 향후 2000년 동안 이어지며 인류의 철학 역사를 주름잡습니다. 이를 철학자들은 본질주의라고 일컫습니다. 본질주의의 정의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질은 즉 목적입니다.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목적을 영원히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신이 부여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출생 후 현상계에서 인간은 그 목적에 맞게 쓰임새를 가지고 그에 맞게 목적을 사용합니다. 의자의 경우 본질, 즉 목적은 만질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인간은 그 목적에 맞게 의자를 만들어 존재시킵니다. 이를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한 것이 실존입니다. 의자의 목적에 맞게 의자를 실제로 존재시킨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본질이 먼저일까요? 실존이 먼저일까요? 다시 말해 목적이 먼저일까요? 존재가 먼저일까요? 본질주의에 따르면 본질이 실존을 앞섭니다. 본질이 먼저 존재하고 그 본질에 맞게 실존을 창조합니다. 쉽게 말해 목적이 먼저 존재하고 그 목적에 맞게 존재를 창조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질주의는 본질인 목적이 먼저 존재해야 실존인 존재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본질이 실존에 선행합니다. 2000년 역사를 주름잡던 모든 본질이 있는 곳, 그 이데아계가 임마누엘 칸트를 시작으로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계의 존재를 부정하며 반이데아계 사상이 출현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따라서 실존주의는 본질주의의 정반대 논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실존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존은 존재를 뜻합니다. 본질주의와 달리 실존주의는 인간의 목적성을 부정합니다. 즉,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이후 자신이 스스로 목적을 선택해 나가고 자신이 선택한 목적에 따라 인간은 쓰임새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구적이며 불변하는 이데아계와는 달리 본질 즉 목적은 결정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고정된 것도 아닙니다. 본질인 목적은 단지 존재에서 실존에 살고 있는 자신의 방식에 의해 결정될 뿐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본질이 먼저일까요? 실존이 먼저일까요? 다시 말해 목적이 먼저일까요? 존재가 먼저일까요? 실존주의에 따르면 실존이 본질을 앞섭니다. 실존이 먼저 존재하고 그 실존에 맞게 본질이 창조됩니다. 쉽게 말해 존재가 먼저 있고 그 존재에 맞게 목적을 갖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실존주의는 실존인 존재가 먼저 있어야 본질인 목적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실존이 본질에 선행합니다. 의자의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돌이든 나무이든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만고 싶을 때 그 돌과 나무에 안게 되고 쓰임새가 지속되면 우리는 그 존재에 의자로서의 목적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약하자면 의자의 본질인 목적이 먼저 부여된 상태에서 의자의 실존인 존재를 창조하면 본질주의입니다. 반대로 앉을 수 있는 무엇이든 실존인 존재가 먼저 존재한 상태에서 본질인 목적의식을 부여하면 실존주의입니다. 이 모든 고뇌의 시작은 피투성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공통되게 자의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세상에 던져져 있는 존재로서의 특성을 지닙니다. 이때 사용된 자의의 뜻은 서로 다름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의는 자의입니다. 두 번째 자의는 자의입니다. 피투에서 기투가 되는 다음의 과정을 잘 따라가기 바랍니다. 최초의 인간은 자신의 자의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세상에 던져집니다. 인종, 성별, 국가, 집안, 능력 등 어떠한 것도 자신의 자유의지는 일체 관여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에 의해 목적이 부여된 것도 아니므로 스스로가 목적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피투성은 이러한 불안을 통해 자각됩니다. 왜 나는 여기에 존재하는가라는 불안이 엄습합니다. 자신이 세상에 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고 여기에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언젠가 자신이 죽게 될 것이며 또한 이 세계를 자의가 아닌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음을 자각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인간의 각성이 시작됩니다. 죽음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죽음 또한 피투성을 지님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올바른 목적을 선택하여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포착해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모든 것이 피투된 상태에서 힘없이 굴복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피투되었다 할지라도 죽음조차 피투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나의 기초. 그것은 나 스스로가 내 삶의 목적을 선택하여 삶의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그것만이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투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바로 끝나자마자는 실존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이데거가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하이데거, 그다음에 사르트르, 까미 이런 사람들이 니체는 좀 전이었고요. 그때 한창 그 20세기 때 그 사람들은 다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19세기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래서. 예,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그 독일 치하에 있던 그 프랑스 그 레지스탕스들이라고 하죠. 예, 그 사람들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나왔던 게 실존주의였습니다. 그때도 물론 우리는 아우슈비츠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도 이성 반대한다. 우리는.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뭐 실존 본질주의가 이데아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존은 코기토에 선행한다.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뭐 이렇게 코기토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 정해진 그런 건 없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 이렇게 내던져졌다. 이 피투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을 갖고 태어나서 실존을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던져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목적을 찾아 나가는 거다. 그렇죠, 완전히 이제 완전히 인본주의로.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거를 만들어 나갈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그러한 그 프리덤이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실존주의 다음에 그런 다음엔 이제 구조주의라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구조주의는 이제 인간이 주체적인 거라기보다는 구조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된다는. 근데 그 구조라는 거는 뭐 프로이드가 말한 무의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레베스트로스가 슬픈 열대에서 말한 어떤 그 부족만이 어떤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한 인간의 사회적 틀이잖아, 틀. 예, 그 구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코기토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코기토는 인간이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자기가 주체적 결정을 낼 수 있다라고 그런 인간을 가정을 했는데, 코기토가 이성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은 사실상 그런 구조에 끌려다니는 존재일 뿐이다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후기 구조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온 포스트. 이 후기 구조주의란 말이 그 말이고.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는 근데 그게 다 20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셸 푸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실존주의자로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구조주의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후기 구조주의.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됐기 때문에 그게 다 사실 20세기 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다 프랑스입니다. 실존주의와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는 성질이 비슷한가요? 다 보면은 이제 이성에 대해서 거부한다라는 그런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상대적인 진리만 존재하며. 근데 그리고 다 전부 다 무신론이잖아요. 예. 근데 포커스를 뭐에 맞추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실존주의는 죽음을 포커스에 많이 맞췄습니다. 하이데거. 예,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다자인,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많이 맞췄다면은 구조주의는 인간의 주체적인 그런 것보다는 우리를 움직이는 그 무언가 사회적 틀, 예, 사회적 틀 구조. 아비투스잖아 그게. 예, 구조. 그렇죠, 맞습니다. 보르디유, 예, 아비투스. 그 다음에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너무 구조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구조가 너무 절대적이 됐다. 그래서 이제 또 인간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이고 머리야. 예, 좀 복잡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시험에서는. 그럼 인간 들어온다는 것은 다시 모더니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 예, 그 인간은 그냥 개개인. 그러니까 그 구조라기보다는 개인주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유색인종 아니면 뭐 성소수자 뭐 이런 쪽에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개개인의 포커스에 따라 다르네. 예, 그 개개인의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좀 줄이고 또 이걸 또 조금 보충해주고. 근데 하지만 이게 보충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또 이걸 또 좀 내리고 또 이걸 또 그게 모더니즘 이후에 쭉 이어진 건데 공통점은 다 프랑스 철학이다 하는 거. 그다음에 모두 이성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차이점을 말하려면은 그런 차이점인데. 아무튼 비문학에서 가장 많이 기출된 거는 후기 구조주의.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을 후기 구조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왜냐하면 예술에도 있기 때문에.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파트가 어느 파트 있어요? 과학은 아닐 거고 사회학도 있어요? 주로 철학이랑 예술. 철학 예술. 예, 그렇게 많이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공통점은 전부 다 정답은 없고. 어떤 뭐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공통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공통점. 포스트 모더니즘의 공통점은 후기 구조주의랑 포스트 같은 거잖아. 네, 맞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공통점은 다 이성에 대해서 한 의심. 네, 그건 뭐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큰 거대 서사의 해체라고 합니다. 그거 다뤘다. 네, 해체 철학. 그러니까 결국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해체하자 이거였었어요. 예, 맞습니다. 해체. 모더니즘을 해체하자.